자, 영어 교육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어 교육론 전체적인 내용도 그렇고 꼭 여러분에게 목표, 1년의 목표 설정을 먼저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다시 아는 거랑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1년 동안 아는 것만 많이 알고 끝나면은 시험에서는 유능하지 않습니다. 분류를 약간 해 보면은 자, 제 설명 좀 잘 들어 주세요. 이 아는 것, 아는 것, 그냥 아는 것, 할 수 있는 것. 요렇게 봤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할 수 있다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아는 거는 강의만 듣고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거는 공부를 한다와 동일한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내 공부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진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거는 강의 시간에 하나하나 다루지는 않겠지만은 이 카페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자료방에다 다 넣어 놨어요. 모든 과정에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강의로 들어오시기 전에 예습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행위라고 했어요. 행위.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정리하고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다가 그냥 지쳐 가지고 1월 달 끝나고 나면 슬럼프 옵니다. 어디가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가인데 시험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어떤 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그다음 진도표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미리 과정이 나와 있고 저는 매주 그러니까 매달 과정의 끝에 어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전국 모의고사. 이거를 보는 거는 어쨌든 너무 어 나무에 빠지지 말 것. 숲 안에서 감과 내가 뭘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복습행위는 공부는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공부 정리 다시 하고 교재 전체 복습하고 문제 추가로 풀고 완벽히 이해하고 이거는 시험에 딱히 도움이 안 됩니다. 해야 되는 거는 어 예습할 때 표시해 뒀던 부분, 그다음에 수업 중에 새로 표시한 부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걸 다시 보고 그다음에 내가 예측이 맞았는지 안 맞은지 제일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는 거는 기준입니다. 기준. 고사장에 들어가면은 이 판단 기준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가 아는 것이 이것을 그대로 쓸 수 있다 못 쓴다 그런 문제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내가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1 년을 계속 로테이션 시킵니다. 그러면은 능력이 늘어납니다. 능력. 자, 이런 식으로 예습 복습을 최대한 과목마다 다 해 놨으니까 어 사례를 외우시면 안 됩니다. 출제 기준을 추출하기 위해서 사례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항상 '왜 이 시험에서 이거를 물을 수 있을까?' 이거를 능동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올해 어 여러분에게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 할 수 있는 것.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아는 사람인데 이 아는 거에서 끝나는 사람은 그냥 좀 적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거 불합격입니다. 완전히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에서도 이거를 분류를 한번 해 보면은 1과 2로 어
익숙한 것만 잘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반대로 익숙하지 않은, 친숙하지 않은 데이터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람. 여기는 합격도 아니고 불합격도 아니고 애매한 점수 있어요. 커트라인 있으면은 커트라인에서 정말 1 점? 제가 제일 염려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경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수 때 합격을 해요, 초수 때. 근데 이 사람은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합격을 해.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붙어야 돼요. 2 차에 딱 붙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중에 안 붙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커트라인에서, 이제 커트라인이면은 항상 플러스 2 점, 플러스 1 점 매년 반복을 합니다. 아니면은 떨어져요. 마이너스 2 점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공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의 경험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학습 습관을 계속 매년 반복을 합니다. 시험을 뛰어넘지 못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바로 3 년, 4년 그냥 갑니다. 장수됩니다. 이 시험은 빨리 하고 떠나세요. 빨리 떠나는 게 제일 잘하는 겁니다. 올해 여기 교육학 점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강의 듣기 전에 목표 제시합니다. 교육학 점수 이렇게 일 올해 거예요, 올해 거. 이 데이터는 꽤나 신빙성이 있습니다. 2 차에서 그 합격자 학생들이 실제로 데이터 점수를 저한테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2차 수강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제일 많은 분포도 한번 보세요. 요 분포도. 많죠? 여기가 경쟁이 치열한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요 제일 많은 데서 항상 이 데이터는 꺾어지는 데 있죠. 여기부터가 경쟁력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확 많았다가 꺾어지는 거. 그러면 확 여기 전체 많았다가 요쪽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교육학은 요 정도 올해 경우입니다. 이 정도. 이거는 근데 매년 이 정도 점수 비슷했어요. 전공이 문제죠. 전공 일단 어 위쪽에 일단 70 점대가 없어요. 여기 지금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은 제출을 안 했어요. 지금 전공에 70 점을 넘은 사람이 있어요. 올해. 이 올해 시험을 인제 여러분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아시는 분은 이 점수가 어마어마한 점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점수가 요 구간이에요. 지금 요 구간. 요 구간인데 여기가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여기서부터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이제 좀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가 또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부분부터, 그러니까 여기 이상부터 경쟁력이 생기는 점수예요, 1차 점수 자체가. 그래서 지금 45 점부터 맨 마지막 여기서 합격자입니다. 전공 점수 45 점. 옛날이면은 꿈도 못 꾸는 점수예요. 올해 시험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좀 출제하시는 분이 너무 욕심이 좀 야 열정이 너무 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한 해가 어렵고 한 해가 뭐 좀 쉽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건 합격자는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점수에서 내가 이 전체 몰려 있는 구간에 여기 레드 오션이거든요. 레드 오션인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블루 오션이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를 대충 계산하면은 여기 68 점, 여기 50 점이란 말이에요. 거의 20점 차이에요. 여기 지금 제 강의 작년에 듣고 서울인가 경기인가 예. 커트에서 20점 플러스랑 커트에서 1 점이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공개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2차 하시는 분한테는 절대로 하면 안 되지만 이 20점 차이는 사실 이게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20 점을 어떻게 2 차에서 이깁니까? 이 20점 남은 사람 68점 전공 받은 사람은 교육학도 잘 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요 여기 구간이랑 붙었을 때 이 사람이 안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점수대 사람은 절대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실수를 해요. 요 사람들은 그냥 제가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인제 "합격하지 말고 수석을 한번 노려 보자."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정말 침만 뱉고 나오지 마라. 웬만하면 합격하니까. 여러분의 목표는 최소 여기에서 이 정도 이상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53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제시해 드리고 어 영어 교육론 이제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복습 노트가 있어요. 복습 노트. 모든 과목마다 복습 노트를 이렇게 줄 겁니다. 복습 노트는 PDF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리라고 해 놨습니다. 여러분 각자 강의방 그런 데 가면은 있을 겁니다. 답해서 거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영어학도 나오고 일억 문학도 다 복습 노트가 주어질 겁니다. 어 그다음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바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어 교재는 여러분 16 페이지 펴도록 합니다. 1-2월 과정은 아는 것을 형성하기. 3-4 월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기. 그래서 3-4월 교재는 문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의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이론을 세워라 내워라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 5-6 월에는 답안을 기출 기준에서 맞추어서 기출 기준으로 사고를 하는 겁니다. 뭘 써야 될지 뭘 쓰지 말아야 될지 정교하게 그렇게 어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전체적인 학습 이론 접근인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시험과 멀어 보이지만은 큰 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먼저 좀 이해를 하고 제 설명을 듣도록 합니다. 제 설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능력을 크게 우리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언어의 structure 굳이 노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meaning 그다음에 언어의 사용 use 자 여기는 이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룰 그다음에 여기는 semantic입니다. semantic 의미적인 거. 여기는 use라고 하는 것은 활용력 programmatic입니다. 요런 것들을 탄생하게 되는 건데 첫 번째 행동주의 구조주의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여기에만 초 아이고 여기에만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요 부분에만 요 부분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는 요런 것까지 확장이 됩니다. 나머지 사회구성주의라고 하는 거에 나오면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요렇게 완성되는데 문제는 어떤 원칙을 제시할 때 A 박스에서 제시하는 것이 이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이거를 제시해요. 언어의 정확한 개념 요거나 요거를 제시합니다. 이거를 제시하는데 문제는 이론을 안다고 문제를 풀어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시험을 계속 오래 특기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B만 보고 B의 사례나 B의 활동이나 B의 데이터만 보고 A가 생각이 나야 돼요. A는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어떤 정보의 중거를 제시하거든요. 1, 2, 3, 4, 5 시험은 이렇게 1, 2, 3, 4, 5를 제시하는데 이거를 읽고 B를 또 보고 위를 보고 밑에 보고 위에 5 개인데 올해 나빴어. 이게 A에서 근거 쓰라고 하고 B에서 근거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위로 아래, 위로 아래 1 년을 공부하고 나서 이거를 위로 아래 이게 아니라 인포메이션 갭하면은 위에 안 봐도 이것만 봐도 이게 정보의 공백이 여기 있는 활동이구나. 바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B 자체가 before after를 설치를 해 놨어요. 그 읽어야 될 양이 영어 교육론의 딱 그 기능은 발목 잡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시험에서 중요한 자산은 시간이에요, 시간. 이거를 뺏어 버리는 게 영어 교육론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과목은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도미노처럼. 그러니까 영어 교육론에서 정말 이 개념 전체 울타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B를 읽고 A를 읽고 이렇게 하는 거가 시간 쇼부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놓고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행동주의는 자, 큰 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습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활동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나중에 중요한 거는 포스기를 썼다. 다 시험은 거의 출제됩니다. 자, 자극 반응 강화라고 하는 큰 행동주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여기도 조작적 조건화라고 하는 것도 역시 행동주의 어떤 정신적인 활동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외부의 어떤 강화에 의해서 습관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조주의 언어학의 핵심은 쪼갤 수 있다입니다.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요소로 쪼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를 쪼갤 수 있느냐 쪼갤 수 없느냐의 관점에 있어서 언어는 쪼갤 수 있다입니다. 이 관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언어를 쪼갤 수 있기 때문에 L1과 L2를 쪼개어서 모든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쪼개어서 제시하게 되면은 두 언어의 차이점이 보이겠죠. 차이점이 심한 부분은 오류가 많이 일어나고 차이점이 없는 부분은 학습의 전이가 부정적으로 되지 않는 것, 오류가 일어나지 않는 것. 이전에 배웠던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언어 습득이 유리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유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에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문제거리예요. 항상 예습을 해 오고 시험이 어느 부분에서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목만 생각해 오세요. 제목이 다 기입형 문제예요. 올해도 situation analysis 그게 제목이었단 말이에요. 제목. needs analysis도 제목이었고 항상 제목이 문제가 나옵니다. integrated 제목이었어요. 제목. 나중에 급하면은 뭐 이것저것 보는데 그냥 다 제목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건너뛰고요. 교수 원리 이거는 이렇게 쪼갤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드릴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입니다. 머리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는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언어에 대한 구조를 습관화해서 하는 거구나입니다. 다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 활동을 관여하지 않는 단순한 조건 반응 강화에 의한 습관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을 왜 강조하냐면은 정신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언어 활동이 결국 규칙 중심의 규칙 지배 활동의 정신적인 활동의 결과다라고 하는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은 거기서 나옵니다. 자, 행동주의 한계 첫 번째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자는 외부에서 노출이 안 됐는데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는데 특히 아이들 들어본 적이 없는 거를 학습자는 아웃풋을 그냥 들은 것 자체를 출력을 하지 않는다. 다시 쉽게 말해서 안 들은 것도 말을 한다. 들었는데 똑같이 말을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들었는데 똑같이 말을 하지 않는다. 즉 자극에 의한 반응의 연결고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재 20페이지 펴 주세요. 방금 이 예문에 대한 이해는 이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극이 부재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엄마가 반복해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을 하고 있죠? 8번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제 강의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잘 들어.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라고 하는데 계속 ed를 붙이죠. 이거는 내가 안 들은 거를 말을 하기도 하고 들었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언어 습득의 원리가 행동주의가 틀렸다는 걸 얘기를 증명하는 겁니다. 정신활동이 관여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식적 활동이 있죠. 정신활동은 어떤 의식적인 혹은 무의식적인 정신활동에 의한 결과물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틀렸어. 얘들아 틀렸어. 얘야 틀렸어." 엄마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쳐주는데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머리에 의식의 특정 언어 출력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준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개념적으로는 아이의 의식은 의미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그것 때문에 언어 형태에 대한 정확한 자각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딥 스트럭처와 surface structure라고 하는 구분입니다. 엄마는 surface structure의 구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이는 deep structure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deep structure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consciousness, unconsciousness 어떤 규칙 지배 행동이라고 하는 의식 어떤 정신 활동의 어 행위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행동주의적인 어떤 학습 이론 크게 언어를 어떻게 봅니까?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언어는 그냥 규칙이다. 언어는 자극에서 나오는 것이다. 언어는 이를 뭐라고 하면 linguistic competenc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linguistic competence. 근데 나중에 가면은 communicative competence로 확 바뀝니다. 그러면 그 포괄하는 범위가 linguistic competence에 해당되는 것은 언어를 구조적으로 보는 것이고 정신 활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반복을 통해서 암기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암기를 시키는 방법은 드릴입니다. 드릴. 생각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의식적이지 않고 계속적인 반복적인 드릴. 가장 대표적으로 substitution drill 아까 네모 박스에 봤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을 substitution drill이라고 합니다. substitute이라고 하는 말은 한 부분을 빼고 새로운 단어를 넣어서 구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스트럭처가 있어요. A, B, C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목적어 부분만 계속 다른 단어를 넣어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한 번씩은 해 보셨을 겁니다. I go to school, I go to school, I go to hospital, I go to hospital, I go to the bank, I go to the bank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이것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탁 치면 툭 나오게끔 하는 그런 드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A 박스에 제시해 놓고 B 박스에는 그렇게 하는 거를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인제 violate 된 것이다. 또 제대로 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구분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강의를 따라오면서 철저하게 구분의 기준을 알아야 되지 우리가 지식의 축적은 감정적으로 포만감을 줄 수는 있지만은 지식적인 포만감은 절대로 실력으로 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몰라도 되니까 어떤 역량이 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역량입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인지주의는 굉장히 이론은 화려합니다. 이제 이론을 설명하면 끝이 없고요. 딱 시험에 필요한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주의는 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언어 습득 장치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메타포입니다. 메타포. Language Acquisition Device 어떤 정신에 우리가 어떤 그 기계 자동차에 그 블랙박스 있는 것처럼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는 말인데 사실은 이 메타포는 모른다입니다. 우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3살 된 아이가 한 3년 정도 지나면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도대체 왜 그러하게 하는가? 그러면은 환경과 개체, 이 인간에 있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언어 습득 장치의 역할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여기와 여기에 있어서 요거에 작동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 줄 것인가 여기에 인풋을 어떤 인풋을 제공받으면은 여기에 라드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해서 아이가 출력이 되고
되게끔 하는 것인가? 이 과정이 철저하게 무의식적이다. 무의식적의 과정이냐 아니면은 언어 습득이 의식적인 과정이냐 이게 모든 이론의 핵심이에요. 언어 습득은 그러면 이거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어떤 과정이 의식적이냐 무의식적이냐 요거 가지고 입력 가설이다. 혹은 노테싱 하이퍼시스 어떤 자각 모든 학습은 자각에서 시작한다. 이 두 가지로 CLT의 학습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용어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지주의 그리고 멘탈리스트 혹은 네이티비스트 이런 말들은 다양한 정신 활동을 규명하기 위한 학자들의 어떤 구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이 이거를 볼 때 자, cognitive psychology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의 어떤 관점의 차이는 인지주의는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정신 활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뭔가를 해석해 내려고 하는 어떤 인간의 정신적인 습성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인지주의. 심리학자들 있죠? 대부분 인지주의자들입니다. 그 인지주의자들이 가만히 봤더니 습관이 아니야. 이 봤더니 노출을 할 때 아이에게 이해를 할 수 있는 meaningful 이 노출이 필요해. 그냥 meaningful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이에게 어떤 데이터, 입력이 제공됐을 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어느 쪽일까요? 행동주의, 사고의 과정이 없이. 근데 받아들일 때 아는 것을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교육론에서 meaningful 혹은 어떤 유의미한 학습을 얘기할 때는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착 지식 위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입니다. 내가 ED 폼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은 good went라고 하지 않고 good 하는 것도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가설을 세우는 과정이다. 이건가 저건가 최상급에 대한 어떤 규칙을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덜을 해석하고 어쩔 때는 어떻게 하고 요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 이 자기만의 일시적인 가설을 세우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추론을 하고 하는 것이지 학습 과정에 있어서 정신 활동이 굉장히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인지주의고요. 이것을 활용하여서 CLT에 들어가면은 PPP라고 하는 학습 이론을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정신 활동적으로 처음에 정보 처리가 굉장히 힘드니까 한정적으로 특정 언어 형태에 집중하게 한 다음에 연습을 시켜서 자동화시키게 하는 그런 형태의 과정이 탄생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알아도 되니까 지금은 드러나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핵심은 뭡니까? 습관이 아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학습 과정에 있어서 추론하고 하는 그 과정이 동반된 것이다. 규칙 지배 행동이다. 규칙 지배 행동이다. 언어의 정신 활동이고 정신 활동을 규칙 지배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구조를 꼼꼼하게 배우는 게 영어학이에요. 영어학입니다. 어떻게 되고 이것이 수평적이 아니라 추리로 되어서 이렇게 정신 활동의 구조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대하신 첨스키 교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고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넘어가고요. 학습의 용이성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속도를 쪼끔씩 뭐 빨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습의 용이성. 그러면 학습 이 용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L1 인풋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받을 때 어떤 인풋을 제공받으면은 학습을 하는가 분류를 하는 데 있어서 첫째 네거티브 에비던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쪼끔 올려서 보겠습니다. 노출이 아이들이
입력 측면입니다.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치 않다. 충분치 않는데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단서가 학습 용의적인 측면에서 첫 네거티브 에비던스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거티브 에비던스와 그다음에 아이가 전부 다 grammatical 하지만 전부 다 성공적인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네거티브 에비던스는 문법적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정보. 다시 직간접적입니다.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언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주는 정보입니다. 이 evidence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feedback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데 이거는 분류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L1 학습 과정에 있어서 인풋의 분류를 하면은 하나는 네거티브, 포지티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입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포지티브 에비던스입니다. 포지티브 에비던스는 문법적인 것에 대한 정보입니다. 쉬운 말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L1을 배울 때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요것에 대한 정보를 아예 제공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차이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델링인데 아니 저 제가 아까 여기 모델링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예. 여기가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포지티브 에비던스는 모델링.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어류를 범했을 때 엄마가 "민정아, 배가 고파요."라고 말해. 틀렸어. "배가 고파요." "배가 해요." "아니야. 배가 고파요. 다시 따라해 봐." 뭐 요렇게 하는 틀렸다라고 하는 정보를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한 번도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을 잘 하시죠. 그거는 모든 언어적인 입력은 포지티브 에비던스의 제공에 의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언어 습득으로 이제 이론으로 정착하는 거, 이론을 조금씩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positive evidence와 negative evidence. 자, 여기는 grammatical한 것에 대한 정보. What is grammatical? 이거는 what is 뭘 붙일까요? 그렇지. ungrammatical. ungrammatical인데 요것에 대한 방법이 하나는 디렉트하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하나는 인디렉트. 요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인디렉트한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요거랑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의사소통적인 거예요. 의사소통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언어가 틀렸다라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의도가 다른 겁니다. 알겠죠?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다이렉트하게 하는 것은 의사소통 안에서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경우더라도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정보면은 우리는 네거티브 에비던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포지티브 에비던스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인 정보만 준다는 거예요. 성장할 때 1 살, 2 살, 3살 때 들었던 모든 정보는 문법적인 어떤 모델링적인 요소만 들었 겁니다. 이거를 발판으로 이제 언어학습에서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아이가 문법적인 것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입력을 modified input 수정을 해서 아이에게 들려주자. 이 말을 좀 지나면은 modified input이라고 하지 않고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다. comprehensible input 이렇게 칭합니다. 요
L1을 배우는 학습 과정과 똑같이 만들어 주자.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라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작동하고 언어습득이 가능하게 해 주는 것, 무의식적으로. 그것은 요런 에비던스가 제공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언어를 그냥 제공하지 말고 아이가 들었을 때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노출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아이가 언어를 받아들일 때는 무조건 받아들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언어 구조에서 새로운 걸 덧입힙니까? 알고 있는 것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입력을 수정해서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 다 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적절한 언어적 구조로 수정하여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다입니다. 이 말은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일단 제가 자꾸 머리에서 여러분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강의의 초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강의를 오래 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지식이 의미 없다는 거, 시험을 뚜껑을 열어보면 알아요. 나중에 시험 쳐 보면 '아 교수님이 이래서 그랬구나.' 이해할 겁니다. 그다음 이해 가능한 입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것을 L1에서는 어 에 L1 학습 과정에서는 요것에 대한 정보를 아예 안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요게 나중에 필요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노티싱 하이포시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틀린 것, 무엇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피드백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법 수업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냥 노출, 자극, 이머전 계속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틀렸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서부터 수정해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체크하나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prior knowledge, 어 처음부터 무엇이 문법적이고 무엇이 비문이라고 하는 것을 선험적 지식을 있다라고 하는 거, 생득적으로. 그러니까 생득적으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노출에 통한 입력인데, 노출이 그냥 입력이 아니라 수정된 입력. 제가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이 개념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modified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은 무조건 아이의 발달 단계라든가 아이의 이해와 상관없이 그냥 언어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그들의 현재 current confidence 레벨에 맞춘 언어적 구조를 바꿔주는 겁니다. 언어적 구조를 바꿔주는 겁니다. 언어 구조를 바꿔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단어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어를 여기다가 쓸까요? 여기 어 통사적으로, 신태틱적으로 혹은 렉시컬적으로, 렉시컬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쉬운 단어 쓰는 것이 이해하기 쉽겠죠? 아이는 또 통사적으로 또 쉽게 그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끔 요렇게 두 가지로 정의됩니다. 다시 언어를 제공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modified input을 제공한다. modified input을 제공할 때는 쉽게 그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바꾸는 것인데, 렉시컬적으로 바꾸는 거, lexical modification, lexical modification, 또 하나는 synthetic modification. 요런 형태로 우리 수위 조절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modified input 혹은 명사형으로 하면은 input modification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 세부적으로 밑에 들어가면은 한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lexical modification, 하나는 synthetic modification.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학습 이론. 여기 잘 보도록 합니다. 언어 학습의 meaningful이라고 하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동주의에서 A 박스에 했을 때 요거를 설치해 놓고 만약에 B 박스에 데이터를 이게 아닌 게 등장하는 거는 드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 정의는 화려해요. 포섭, substitution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meaningful learning 요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CLT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언어적 자극도
아이가 현재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 메시지, 전체적인 미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닝. 이 말이 정말 자주 나올 겁니다. 미닝. 그래서 이거를 제공할 때, 그리고 언어적인 랭귀지를 제공할 때도 내가 현재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제공할 것. 그러면은 자,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은 인지적인 구조 안에서 유의미성, 타당한 것. 그러니까 현재 내가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 스키마라고 합니다. 스키마, 혹은 멘털 스크립트라고 해요. 성장하면서 내가 지식이 축적되면서 모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총합 있죠? 머리에 이거는 어떻다. 이 불을 닿으면 뜨거워. 뭐 단순한 것부터 해서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 여기 조그마한 깔때기처럼 있는 이 지식에서 새로운 것이 요렇게 딱 맞게 들어가는 거 있죠. 요런 구조예요. 설명할 때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홈이 있어서 요 정책 지식이 있어 요렇게 받아들이지, 지 맘대로 막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행동주의는 이렇거든요. 이렇게 다 따로 노는데, 유미 학습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알았어.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다. 뒤에 나오지만은 요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PLT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행동주의는 뭐 이래요. 이렇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려면은 첫째, 듣기를 가르칠 때 듣기에 대한 주제를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해. 리스닝 할 때는 그냥 "얘들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듣기 시작."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까?"라는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봤을 때 자동차 났을 때 좀 위험한 사고를 떠올리면서 '아 이거를 빨리 대피를 이렇게 창문을 깨고 나가야 되는 거 이런 건가?' 해서 예측을 해본 사람이랑 안 해본 사람이랑 이해의 능력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읽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학습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 선행 조직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육학에서도 나올 겁니다. 선행 조직자는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제공하는 relevant한 anchoring idea.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내 학습자가 현재 무엇을 알고 있는가, 혹은 무엇을 모르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해 정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예 몰라. 내가 뭔가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제3의 물결이래. 뭐 책을 봤을 때. 그럼 내가 뭐 알고 있는 어떤 미래의 기술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이해도가 현격히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관심이 많아. 뭐 컴퓨터도 하고 뭐 AI도 내가 인제 관심 많아서 찾아봐. 근데 그런 거 많은 사람이 딱 읽었을 때는 막 이해도가 엄청 올라가겠죠. 그러면 몰랐을 때는 배경 지식을 아이에게 제공해 주고 수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알고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읽기하고 듣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프리-리딩, 프리-리스닝의 목적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꼭 프리-리딩과 프리-리스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지도안 2 차에 가서도 디벨롭먼트들을 하잖아요. 디벨롭먼트 우리는 하거든요. 인트로덕션, 디벨롭먼트, 컨솔리데이션 지도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디벨롭먼트 부분에 프리-리딩 단계 보면은 꼭 하게 하는 것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이 생각해 보게끔 활동을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1 차에서 배운 걸 2 차에서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는 이유는 본문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과정이며, 그 과정이 아이에게는 뭐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자, 정착 지식이 있다인데
이 정착 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전략 어드밴스 오거나이저라고 합니다. 자, 아이에게 알고 있는 정착 지식을 나중에는 스키마라고 부를 겁니다. 스키마. 복수용으로 스키마타. 전체적인 이렇게는 잘 안 쓰긴 합니다. 멘털 머리에 어떤 블루프린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내가 잘하면서 요런 정착 지식 요것을 바탕으로 스포츠를 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좋았는지 러닝했을 때 뭐 러닝 하이가 있어서 막 이렇게 뭐 에너지가 더 올라오는 걸 경험한 사람에게 스포츠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아이가 이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자, 제 서로 봅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할 때 아무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지식에서 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을 예측 한번 해 보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정보에 대한 흡수력, 이해력이 높아지겠죠. 요런 것을 선행 조직자, 유의미한 학습의 인지주의 가장 대표적인 학습은 유의미 학습이고요. 유의미 학습 전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드밴스 오거나이저입니다. 따라하세요. 시작. 어드밴스 오거나이저.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OR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 쓸 때 OR로 씁니다. ER 사람이 아닌 것 같잖아. 시험 때 되면 약간 다들 약간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OR로 쓰면은 안 됩니다. ER입니다. 어드밴스 오거나이저. 그리고 또 D를 적는다? 이거는 어드밴스드 같은데 어드밴스드 오거나이저 이러면은 진짜 저한테 혼납니다. 나중에 시험에서 교수님 저 옛날에 predictive validity인데 predicative validity라고 쓰고 나온 사람이 있었고요. 하여튼 많아요. 자, 그래서 어드밴스 오거나이저의 목적은 목적이다? 알고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구조입니까? 아이의 인지 구조에 있는 것. 그러니까 relevant한 거다. 타당한 것, 관련성이 있는 것.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자, 여기 정리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학습은 모든 학습은 유의미해야 돼. 유의미해야 돼. meaningful 요거를 이렇게 meaningful meaningful한 것이 학습 자료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language 그리고 topic 주제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아이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뭐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다. 이해는 아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이해가 달라진다. 그 아이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머리에 있는 것을 뭐라고 치칭한다. 다 같이 시작. 스키마. 근데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어드밴스 오거나이저 or 요렇게 이런 것을 쓰는데 이것은 전략 유미학습적인 전략이고요. 나중에 크게 더 분류를 하겠지만 이 전략 분류에서도 이게 어떻게 분류돼야 되는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것은 인지 전략이 아니라 메타 전략입니다. 메타 전략. 메타 전략입니다. 초인지 전략입니다. 자, 요것을 위해서 요러요러요러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학습 자료에 있어서 아이들의 요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엄청 자주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교육론은 압도적으로 거시적이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머리에 딱 알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보면은 눈이 달라져요. 처음은 이 긴가민가하겠지만은 빨리 답을 맞추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한 9 월이나 10 월에 갔을 때 영어 교육론에서 흔들림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이깁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은 1 월, 2월 한 번, 3 월, 4 월에 문제 진짜 많이 풀어 봐야 됩니다. 문제 풀어보고 그때 한 3월 전에 책이 나올 거거든요. 문제은행집입니다. 교육론에서 다룰 수 있는 웬만한 거 다 다룹니다. 이 3-4 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3-4 월을 잘하려면 1-2 월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7월 가서 "교수님 이론서 한번 돌릴까요?" 이러는데 돌리라고는 하긴 하는데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렇게 지금 잘 따라와서 딱딱 정리하도록 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